네, 월요일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를 분석해서 최근의 섹터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쭉 이어가는 시간이죠.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오늘 얘기해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또 저희가 또 지표부터 하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 PMI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제조업 PMI가 50을 하회했죠. 49.4가 나오면서 최근 내에 가장 이제 수치가 조금 낮았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 PMI는 50.8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연속 반등을 좀 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식시키는데 마지막 지표로서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가 다시 50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고용 형태를 보더라도 서비스 고용이 조금 완만하게 둔화될 때 오히려 제조업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마지막 지표가 반등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조업 PMI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작용을 좀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UAW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업의 여파도 상당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생산과 신규 주문 이 두 가지가 모두 확대되면서 완만하게 고용은 둔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역시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를 평가를 해보자면 결국 이제는 고용이 조금 완만하게 둔화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일부 파업과 그리고 생산 차질 혹은 일부 수요 둔화에 대한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배드뉴스가 굿뉴스였던 시기가 조금씩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둔화가 되더라도 정말 완만한 둔화가 중요한데 그 흐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휴였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산타랠리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 시즌이었는데 결과가 온라인 지출만 좀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초반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오지기 못했죠. 이유는 이제 중국의 강군제가 생각보다 소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보다는 온라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나쁘지 않게 좀 나왔습니다. 이번 쇼핑 시즌의 특징을 좀 본다면 IT 가전기기 쪽의 소비가 상당히 좀 올라왔던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아마 소비를 조금 위축됐던 부분이 결국은 할인 시즌을 어느 정도 기다렸던 소비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13% 정도의 매출 성장 기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7.5% 정도 매출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좀 본다면 항상 그 예상했던 수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발표가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동행지표는 괜찮고 선행지표는 우려스러운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로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위축됐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은 소비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전체 3분기 시즌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소비는 일정 부분 좀 감소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초과 저축 여력이 일단은 조금 떨어졌고, 신용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인 소비에 대한 위축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최근에는 저축 여력의 감소와 함께 신용 환경도 사실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카드와 관련된 리볼빙 부분에 대한 연체가 좀 늘었다라는 부분도 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소비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다소 완만하게 조금 위축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4분기 시즌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예측했던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생각보다 수치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최근에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은 지금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아마 이 소비와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경기가 연착륙 될 것인지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지표는 물가 관련돼 있는 지표에서 이런 소비와 관련돼 있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 쪽으로 중요도가 많이 옮겨갔다라고 보면 증시는 여기에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좋습니다. 뭐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사실 쓸 돈이 이제 여러 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 가능성을 계속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겠죠.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는 경기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얘기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20, L20, L2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들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미뤄졌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이제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서 IT 전체 섹터에 지금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엔비디아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증시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고 이유는 중국 관련돼 있는 우려감이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자체를 놓고 본다면 사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반영되더라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특징을 본다면 한 분기 가이던스를 실제 2분 분기에 땡겨서 실행하는 정말 이제 놀라울 정도의 그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4분기도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본다면 매출액이 한 180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더라도 그래도 2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 미국에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추가 규제가 아마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즉시 실행되면서 11월 중순에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마지막으로 선적하려고 했던 내년도 물량들이 일단 막혔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H20 새로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품 개발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L20은 그대로 출시가 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으로 H20에 문제가 있다. 기판 얻는 과정에 어떤 아마도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4분기 공급보다는 1분기 공급이 유력하다라는 한 분기 정도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실적 발표 차익 매물과 맞물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크고 그게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적은 그만큼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인 악재로 혹은 국한돼서 볼 필요가 있지 이걸 펀더멘탈 전체 훼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지만 그렇죠. 역으로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도, 경기도,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도 조금은 부침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번 주에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이제 배달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있는 일인가 싶은데 어떻게 좀 테슬라에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기대감은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고 이걸 이제 사전 판매했을 때 경쟁률도 엄청났고 그랬죠. 이게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모델 3를 뭐 한 3년 정도 걸려서 사전 예약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뭐 5년 혹은 최대 10년도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냐라는 부분들이 또 나오고 최근에는 또 다른 레포트들이 이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레포트도 나와서 상당히 지금은 시장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사이버 트럭과 함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Y 모델에 대한 가격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작년과 올 초에 미국
북미 쪽과 중국 쪽에서 가격 인하를 한번 단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 밝혔던 언급했던 내용은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 고금리 시기에 이런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만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작년 연말과 올 초에 가격 인하 단행을 했던 그 결과를 받아봤을 때 매출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테슬라는 이미 규모나 전체적인 외형 부분을 본다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와 이제는 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에 연식이 바뀌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모델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자동차 업체와 이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처음 인하했을 때 그 관련되어 있는 시장 충격보다는 이번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을 보면 주가는 지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기대치를 조금 전기차에 대해서 낮춰서 연말 연초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역시 좀 마찬가지네요. 일단 뭐 지금까지 테슬라가 걸어온 길, 앞으로가 걸어 나갈 길 당연히 테슬라가 해낼 일이 많겠습니다만 연말 연초에는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다 좋아지면 이런 걱정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또 GDP도 나오고 PCE 물가도 나오고 지표상으로 볼 만한 게 좀 많더라고요.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 지표들이나 발표들이 좀 쏟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한두 달에 우리가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경향을 좀 본다면 선행 지표나 서베이 지표가 항상 우려감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막상 발표가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빼드 사항이 좀 반복돼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표 자체에 대한 이제 증시 민감도도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물가 관련된 지표보다는 경기 관련된 지표에 조금 더 증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는 금리 동결 시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주도주와 비주도주 섹터 간에 상당히 주가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도 어느 정도 섹터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한번 주도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가 금리 동결기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역시 IT 기업, 반도체를 비롯한 IT 기업, 빅테크 기업에 일단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에 대한 그 연말 조정 기간을 활용한 분할 펀더멘탈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종목과 관련된 낙폭 과대 종목은 제한적인 트레이딩 범위에서 보시면서 이 트레이딩과 혹은 포지션 구축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조금 차별화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증시는 이제 우호적이냐 혹은 상당히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냐 여부는 연말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투자는 자기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장기 펀더멘트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물가에 대한 고민 조금은 뒤로 하게 됐고요. 금리에 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고금리가 쭉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도주가 역사적으로 또 괜찮았던 흐름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정비하는 그 시간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